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교계 현안을 다루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자원의 저주에 대해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알아보고요. 또 3년 만에 연합체육대회를 여는 예장통합제주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사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자,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전기 자동차 생산이 많아지면서 2차 전지 생산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 2차 전지 들어가는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고, 자, 오늘은 특별히 이런 지하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다고요? 네네. 요즘 주목받고 있는 희귀 광물들,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좀 개발되고 있고 스마트 기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자원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등 이런 희토류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광물이 여러 나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광물도 이제 안보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희귀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희토류라는 말이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희귀 자원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잖아요. 네네. 네, 희토류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나오는 이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58번부터 71번까지 있는 원소 15개랑 그리고 21번에 있는 스칸듐, 39번에 이투륨, 요 17가지를 희토류 자원으로 분류하는데요. 네. 그 뜻은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도 땅에 거의 없는 성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하기 어려운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희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 희토류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군사적인 목적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액정, 화폐 위조를 방지하는 형광물질, 또 해저를 가로지르는 광석유 케이블, 또 전기차와 컴퓨터, 또 헤드폰, 열추적 미사일, 양자 컴퓨터 등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이 희토류 관련해서 환경 문제, 또 인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자연에서 채굴한 희토류가 대부분 다른 물질들과 섞여 있어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한 희토류 원소를 따로 분리하려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강력한 이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고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지하수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광산이 있는 곳마다 독성 화학물질이나 또 산성물질, 중금속, 방사성 물질 때문에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서 심각한 환경 피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환경이 오염되면 당연히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희토류 개발로 인해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된 광산이 중국 내몽고 바오터우라는 지역에 있는 바야노보 광산인데요. 네. 이곳에서는 이제 방사성 물질, 비소, 불소 폐기물이 이미 농지와 지역 상수도에 유출이 여러 번이 됐고, 또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랑 독성 먼지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질환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 희토류뿐 아니라
어떤 광물이든 지하 자원에 채굴이 마무리된 광산들이 대부분 버려져요. 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복구가 되지 않아서 이 해당 지역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환경 피해를 또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자원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꼭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을 자원의 저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부한 자원이 어떤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 발전에 반드시 도움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원이 풍부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 성장이 저해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라는 걸 이제 자원의 저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이 매장된 지하 자원이 많으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그렇게 알 텐데 네네.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이 자원 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다른 산업이 이제 발전하지 못하거나 쇠락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어떤 이 자원 산업에 좀 편중된 경우에 만약에 대체적인 자원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거나 또 다른 공급자가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 자원 산업이 후퇴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산업 구조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원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국가나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저개발 국가의 자원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윤 창출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이 개발이 되고 또 채굴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런 경우에 또 강제 이주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 내전으로 확대돼서 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이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이 막대한 광물 자원을 두고 다양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또 개발권을 둘러싼 이 권력들의 이권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원의 저주를 겪는 나라들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요.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그리고 기후 변화가 또 이 자원의 저주를 더 악화시킬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이 산업 구조가 좀 골고루 돼 있어야 경제가 안정적인데 네. 산업 구조가 자원 산업에 편중되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물이나 식량, 에너지와 관련된 경쟁이나 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자원 산업으로 편중된 경우에 예를 들어 가뭄이나 홍수로 식량의 어떤 생산량이 급감했을 경우 이제 국가의 식량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식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나라들이 식량 생산량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것들이 또 경제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와 어떤 자원의 저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천연 자원만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유명한 책 총균 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천연 자원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천연 자원 말고 다른 경제적 원동력이 있다면 천연 자원이 있는 것이 뭐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천연 자원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부패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그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농사를 뭐하러 짓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업을 등한시했고 또 비슷하게 나이지리아는 석유에 의존하면서 다른 산업을 무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졌는데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천연 자원이 반드시 경제적 성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원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더 문제는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무기처럼 사용된다는 건데요. 미국은 뭐 반도체,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동은 이 석유를 경제적인 전략적 요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이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원의 저주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좋을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회가 뭐 직접적으로 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사실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부터 뭐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이 사실 희토류가 없으면 생산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자동차, 주방용품, 뭐 알루미늄, 은, 금, 은, 뭐 구리 같은 것들도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거 환경이나 뭐 교회에서의 예배 환경이 좀 쾌적해지고 스마트해지는 것은 사실 이러한 자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비자발적인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높은 삶의 질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프리카 등의 이 저개발 국가의 교회들이 기후변화뿐 아니라 이 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때문에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나라의 교회들이 좀 선진국의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자원외교 같은 국가적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이 자원의 저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이제 선교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자원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